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뉴스 많이들 보시죠? 근데 그게 대체 우리 삶에,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비밀, 통화정책의 금리 경로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화폐금융론이라는 거대한 지도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대동맥,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경로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왜 뉴스에서 금리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중앙은행의 정책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돌멩이는 하나지만 물결은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정말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고전적인 첫 번째 물결, 바로 이 금리 경로에 집중해서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연쇄반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모든 건 중앙은행이 첫 번째 도미노를 톡 하고 건드리면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금리 경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의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순서대로 착착 넘어뜨리는 아주 논리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면 정말 쉽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모든 것은 중앙은행이 다루는 화폐에서 시작해서 돈이 잠깐 머무는 단기증권 시장으로,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는 장기증권 시장으로, 마침내 기업의 공장이나 우리 집 같은 실물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네 가지 단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중앙은행이 경제의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겠다 결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꺼내든 가장 첫 번째 카드, 바로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럼 당장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똑한 돈들은 과연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 은행 이금이나 단기증권처럼 안전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즉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수익력이 더 높아 보이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장기증권 쪽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낮아진 단기증권을 팔고 장기증권을 사려고 막 몰려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몰린 장기증권의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수익률, 즉 장기이자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니 채권 투자보다는 차라리 대출을 더 늘리는 게 낫겠다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출이자율까지 줄줄이 하락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시장, 즉 돈이 도는 세상 안에서의 움직임을 따라가 봤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금융시장의 변화가 과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점이 핵심이거든요. 이제 진짜 경제 영역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기업이 수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거나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살 때 말이에요. 과연 뉴스에 나오는 명목 이자율, 그 숫자만 보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까요? 우리가 진짜로 뼛속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자율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장기 실질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이 실질이라는 단어에 별표 5개 치셔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 진짜 수익률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경제 주체들은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을 보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 화면 좀 크게 볼까요? 이 수식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요, 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명목 이자율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은행 대출 이자가 연 3%인데 1년 동안 물가가 2% 오를 것 같다고 쳐요. 그럼 돈을 빌리는 나의 실제 부담은 사실상 1%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실질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 비용이 싸진다는 뜻이고요. 우리 같은 가게는 자동차나 냉장고, 집을 살 때 할부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우리는 소비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아름답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죠. 이 완벽해 보이는 도미노 체인에도 약한 고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들이 뚝 끊어지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보죠. 이 금리 경로라는 과정이 항상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할까요? 왜 가끔 뉴스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 한번 추리해 봅시다. 첫 번째 약한 고리는 바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당장 단기 금리를 내려도 만약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불안해서 물가가 엄청 오를 거야 라고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금리는 그 기대를 반영해서 꿈쩍도 안 하거나 심지어 올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변수가 현재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한 고리도 있습니다. 만약 기업가들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안 보인다고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대출금리가 아무리 싸다 못해 공짜라고 해도 불확실한 미래에 섣불리 공장을 짓겠다고 나설 수 없겠죠? 경제학자 케인즈는 바로 이런 심리적인 위축 상태를 동물적 감각, 애니멀 스피릿이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사람들의 심리 같은 요인들이 금리 경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런 약한 고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경제에서는 이 금리 경로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바로 이 단기 정책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폐금융론 물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한 걸음씩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틀을 갖게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경제 뉴스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만약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계속 내려서 0%, 제로금리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데 이 금리 경로는 그럼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에게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룰 양적 완화 같은 개념들과도 연결해서 말이죠.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